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속 단 한 구절이 전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한민족의 기원을 설명해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단서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명문대 학자들이 급히 이집트 카이로로 향했고 중동 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놀랍고도 낭만적인 이 여정,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고고학 박사과정 중이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 학술 세미나에서 한 편의 논문 초안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까지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평소 신화와 고고학의 경계에서 진실을 탐색하는 데 깊은 관심을 두었던 저에게 이 논문은 말 그대로 뇌리를 관통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레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저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여정의 기록입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 가설을 조차 한국과 중동, 유럽 각지의 고고학 현장을 직접 누비며 수없이 많은 발굴과 분석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민족의 기원을 둘러싼 신화와 과학, 전통과 낭만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발견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끝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가설을 접한 건 미국 도서관의 고서 코너에서였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욕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벨의 아들인 그는 후손들이 동방에 거주했다는 간단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방이라 하면 페르시아나 인도 지역 정도를 의미하지만 일부 민속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이 동방을 훨씬 멀리 극동아시아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민족의 기원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나치게 낭만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실제로 많은 주류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문화적 상상력 수준으로 간주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상상력 자체가 역사 탐구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히 확률과 통계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관과 상상이 과학을 자극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요. 제가 한국에 첫 발을 디딘 건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서울의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고대와 신비의 땅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 한복판에 서 있으니 고도선과 단군 신화의 세계가 이곳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는 묘한 두근거림이 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이 다시 피어오를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강원도 영월 인근의 고인돌 유적지였습니다. 고도선 시기의 대표 유물로 꼽히는 이곳에는 일부 석재 문양이 고대 히브리 문자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육안으로만 보면 확실한 판단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밀 장비로 하나하나 스캔하고 입체적으로 자료화하면서 저는 그 문양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일종의 고대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해지는 언어, 그것이 이 돌판 위에 새겨져 있다고 믿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작정 이 가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 연구가 특정 민족 우월성이나 천민사상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 학문적 윤리를 저버리는 환상 속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들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지금 내가 추적하는 것은 단순한 정체성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을요. 이 가설을 처음으로 공유한 사람은 제 아버지 로버트 레인 박사였습니다. 고대문명 연구소 소장이자 제 멘토이기도 한 그는 제 노트를 찬찬히 읽고 난 뒤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 질문이 너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야. 그 말은 이후 제 연구 여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회의와 혼란의 순간에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처지 여정을 마무리하던 날 강원도 고성의 바닷가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실제로 이 땅에 도달했는가? 그것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좇는 여정 속에서 저는 한독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상상 이상의 서사적 깊이와 고고학적 풍요로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저는 또 하나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탐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대의 신화가 어디까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서울의 한 연구기관의 임시 연구원으로 등록해 고조선 문명과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도서관을 들락거리며 한국어와 씨름했고, 고대 한독사와 관련된 문헌은 물론 각지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보존된 유물들과 정돈된 기록 시스템에 놀랐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환대는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이미지와도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낯선 외국인인 저를 향해 건네는 미소, 연구소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다정한 인사,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국물 한 그릇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충북제천에 있는 한 작은 사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고대 문양이 새겨진 석등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밤 기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한겨울 바람이 몹시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주지 스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뜻밖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모든 진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과학과 증거, 데이터로 무장된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그 말이 처음엔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돕고 있는 이 진실도 어떤 믿음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제가 찾고자 하는 뿌리라는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연구는 점점 더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김세훈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류문화학과에서 고대 동북아 교류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은 제가 제기한 욕단 가설에 대해 처음엔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동시에 특정한 문양과 문화 요소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우연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화 전파와 민족 이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역사 속 중요한 교차점을 놓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구는 예기치 않은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 자료실에서 저는 고조선 후기 청동기 유물 중 일부에서 아람어와 유사한 저명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히브리어인지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중동 유물과 동일한 세 방향 문양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장식으로 보기엔 섬세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와 함께 몇 주에 걸쳐 분석을 이어간 끝에 그 문양은 고대 샘족 언어 중 의례와 관련된 상징 기호일 수 있다는 가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쉽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연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 땅의 고유한 에너지가 제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연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탐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거울 속에서 나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제가 머물고 있던 서울 한남동의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제 연구 주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논문을 정리하던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어딘가에서 왔다면 그건 꼭 어디였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오히려 학술적인 회의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 여정이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국제학술지 Ancient Routes에서 발표한 특집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고대 문명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적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고,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세훈 교수님의 추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중동 고고학계의 거물인 아민 하페즈 교수와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샘족 문명의 이동 경로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아시아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극도로 회의적으로 보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침내 학계의 중심 무대에서 제 주장이 시험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더 많은 분석과 정리가 필요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발견한 한국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증언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요. 한민족의 기원이 욕단의 후손이라면 그게 오늘날 우리 삶에 무슨 차이를 주느냐고요. 그 질문은 타당했지만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뿌리를 아는 건 존재를 이해하는 일이며
존재를 이해하는 일은 결국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요. 카이로의 하늘은 예상보다 더 흐렸습니다. 건조한 사막의 공기와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긴장감이 흐르는 날씨였죠. 저는 고대 이집트 유적을 배경으로 서 있는 국제학술센터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무거운 가방을 움켜쥐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중동고고학계의 거장 아민 하페즈 교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조용한 전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은 저마다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일부는 이미 저에 대한 정보와 논문 초록을 읽은 듯 노트북을 열어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에 섰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원도 영월에서 발견된 고조선 석판의 문양, 다른 하나는 시리아 북부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대 히브리 저명 문자의 일부.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모든 감정과 논쟁은 이 이미지 한 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맥락이 숨겨진 연결고리일까요? 그 한 문장이 발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현장 조사, 문화유물 비교, AI 기반 도상학 분석,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회문화적 관찰까지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조심스럽고 겸손한 어조로 제가 제안하는 가설이 단정이 아닌 탐색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특히 아민 하페즈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논리적 비약과 데이터의 한계를 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엘리자 박사, 문화적 유사성만으로 민족의 이동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적 분석은 오히려 샘족과 한민족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와 과학을 혼동하는 위험한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써 조심해왔던 지점. 바로 그 비판을 정면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또한 이 가설이 완성된 진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전파와 직접적인 혈연적 계보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고대의 교류는 때로 흔적만 남긴 채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 미세한 흔적을 통해 역사의 숨결을 추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은 제 발표를 히브리인과 한민족의 연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정리해 퍼뜨리고 있었고 몇몇 학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학회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고 저는 발표를 마치자마자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 그 모든 열정과 헌신이 지금처럼 부정당하는 기분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세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엘리자,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은 처음부터 박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구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그 짧은 메시지는 밤새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은 저를 전북고창의 한 산기슭 유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고대 제사 유적이었지만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발견된 작은 청동기의 바닥면에 새겨진 문양은 이전에 제가 본 문양과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예배나 하늘과 관련된 상징체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닌 신앙의 흔적이라면 이는 문명의 깊은 층위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탐구하는 뿌리는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이 땅에서 이어져 온 문화, 철학, 생활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민족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문화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카이로에서 받은 상처를 이곳에서 회복하고 있었고 그 상처는 오히려 제 시야를 더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욕단 가설의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 가설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유를 요구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는 뿌리를 찾으려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과거로 이끌고 현재의 의미를 더하게 하는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동로의 한 고서점에서 단단히 묶인 채 먼지를 뒤집어 쓴 고대 사본을 넘기고 있습니다. 학회 발표 이후 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제 연구를 감정적 상상력의 산물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학문의 새 틀을 여는 문제제기라고 평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학문이란 정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정말 한반도에 도달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오랜 세월을 통과하며 유사한 길을 걷다 스스로 닿게 된 것인가? 어쩌면 중요한 건 그들이 왔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이 여정은 단지 과거를 향한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시선이기도 하니까요. 서울의 어느 골목길, 비 오는 날 문을 열고 들어간 작은 찻집에서 마주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 이야기는 다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믿고 사는 마음이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거죠. 저는 그 말에서 지금껏 쌓아온 수천 장의 논문과 데이터보다 더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민족이란 단어는 단순히 혈연적 집합체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기억의 축적이며 공통된 질문을 품은 존재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단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 가설이 우리에게 어떤 상상을 열어주었고 그 상상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더 이상 단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저를 다시 쓰게 만든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고 제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애정 그리고 질문을 되찾게 해둔 살아있는 서사 그 자체입니다. 여행을 끝내고 떠나는 날 인천 국제공항의 유리병 너머로 보이던 해질녘 하늘은 묘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련하면서도 단단했고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작은 의문 하나가 때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 질문을 품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설령 그 길이 낯설고 외롭더라도 그 안엔 분명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그러했듯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한 문장, 한 장면, 한 유적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영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로운 질문과 만남을 기다리며 저는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